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지방소멸입니다. 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5월 국회에서 가결될 전망입니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법의 핵심인 특례 지원을 보면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총 5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교원의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 방문진료사업,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0여 개 시군구 가운데 46%인 105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 지방은 기능을 잃고 소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특별법이 인구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5월 18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다부터널 부근 차간거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외관나들목 123km 지점에서 화물차 고장 처리 중인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론 송포교 지난 88km 지점 갓길에서 화물차와 지프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면 대봉교 지하차도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칠성고가 차도까지 한 구간 차들 움직임 더딘 모습인데요. 이후로 속도 좀 내다가 침산교 지하차도에서 침산교 상단 구간 다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상동교 방향은 매천대교 지하차도부터 노곡교 구간 제속도로 지나기 어렵고요. 달구벌대로는 죽전 내거리에서 용산 내거리 구간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고 206 내거리 뒤쪽으로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날씨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 31도, 경주 32도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저녁엔 선선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잘 갖춰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경북 내륙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8도, 습도는 58%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빈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포스코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후에 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노조에 따르면 이 포스코에서 근무했던 60대 직원이 최근 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폐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60대 노동자는 1978년부터 이 98년까지 포스코 이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다가 이 퇴직을 했고 또 2021년 11월까지는 협력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폐암 진단을 받은 후에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는데요. 이 근무했던 화성부에서 가스와 분진, 부유물이 발생하는 이 코쿠스로 이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네. 때문에 이 폐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이 질병판정위원회가 인정을 했는데요. 앞서 지난해에도 포스코에서 근무하던 직원 가운데 이 5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걸 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의 노동자들 역시 이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작업 환경에 대해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전까지 이 전 상황에서 이 작업 환경이 좀 제대로 된 이 업무상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 개선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 후에도 이렇게 발병을 하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건 역시 앞으로 뭐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6일 그 대구 중구에 있는 히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그 일본 교도통신 등 그 국내외 취재진을 만나서 1시간 가량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 그 이 할머니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90살을 넘겼다며 그 윤 대통령이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할머니들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니는 그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9월 이곳을 찾아 대통령이 안 돼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며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로 가자고 한마디만 해주면 해결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로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야 한다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 할머니는 그 지난해 10월쯤부터였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려면 일본과 한국 모두가 동의해야 하지만 고문방지위 회부는 일본 측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또 이날 이 할머니는 그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진상 규명, 역사 교과서의 기록 및 올바른 역사 교육, 또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위한 통한 추모, 전범자 처벌 등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7가지 원칙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용수 할머니는 윤 대통령이 이 7가지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 이제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중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고문방지위원회에 가서 네. 일본의 잘못을 밝히자는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히셨다고요? 네, 뭐 기존 주장과 같은 건데요. 그 이용수 할머니는 2015년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와 관련해서 무효라며 받은 10억 엔도 돌려줘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또 이용수 할머니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폐지에 대해서 그건 할머니들을 다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그 이용수 할머니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서 그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5.18 42주년입니다. 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또 대구에 알리려다가 이 간첩단으로 몰려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민주화 유공자들의 재심 선고도 오늘 이뤄집니다. 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명 둘의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광주 민주화운동과 대구와 뭐 어떤 그 관련이 있나 이렇게 모르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980년이었죠. 그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대구에도 그 둘의 양서조합원을 중심으로 이 광주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그 군사 정권에 항거하려는 준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양서조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광주와 대구의 이제 민주화운동 진영이 서로 좀 그 민주화운동 관련 소식을 좀 나누던 그런 사회과학 전문 서점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서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좀 여러 교류가 이루어졌던 거라고 이제 소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A 씨가 그 민주농정 실현 전남 농민대회 준비차 광주에 찾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A 씨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톨릭 농문회 홍보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5월 18일에 그 광주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 지금 경북대 호문에 위치한 둘의 서점에서 이제 그 광주의 상황을 당시에 그 B 씨나 C 씨 등에게 좀 전했고요. 네. 이 인물이 같은 날 또 반월당에 있는 한 다방에서 고교 동기생에게 이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둘의 양서조합을 중심으로 이 학생공과 연계를 해서 대구 지역에서 어떻게 이 활동을 좀 알리고 좀 활동 계획을 짜보자 이런 네.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2일에는 동성로에서 이
민주 시민에게 고함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 수차례 대책 협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같은 해 5월 27일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끝나면서 이들이 제작했던 유인물도 소각되고 조합이 해산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 수사본부가 이 6월 말부터 도래 사건의 배후 수사를 진행을 했고 9월에는 이게 표면으로 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 씨 등이 이게 두레 서점 등에서 사복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이 되기 했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 초기에는 반국가 단체 결성의 그 간첩단 사건으로 좀 몰아갔습니다. 간첩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100여 명이 연루돼서 이제 불법 구금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여기에 이제 가톨릭 농민회와 천주교 신자들도 다수 연루됐는데 이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같은 해 10월 6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을 만나서 회담을 통해서 최종 정리가 좀 되긴 했습니다. 이후 이제 석방된 사람도 있었지만 9명이 반공법과 개헌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네. 이중 이제 개헌보통군법 회의가 BC 등에게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게 표면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유공자분들의 이 증언에 따르면 이 경북 도경 대공분실 안가에서 물고문, 구타 또 허벅지 사이에 강목을 끼워서 밟고 올라서는 등 이 수많은 고문과 또 학생운동을 시인하는 것 같은 협박을 네. 당했다고 합니다. 5.18 유인물 제작과 배포, 시위를 주도했고 또 서적을 복사해서 전달했던 걸 죄로 물으면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받았고 네. 고문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반공법에 꼬리표가 붙어서 10년 동안 요주인물로 감시 대상이 됐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분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된 거네요. 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데요.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그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로 발생한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반대한 행위로 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재심은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지난달 20일에 이 결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변호인 쪽에서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만 범죄가 아니다. 재심 청구서에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반공법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검찰 쪽에 이 증거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검찰 쪽에서도 특별히 제출할 증거가 없다. 재판부가 처리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예,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분들 어떻게 명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 공판에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의 발언으로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 20일 정 기자가 소개해준 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재판부가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는 뭐 역사적인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선고 날짜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던 재판부가 원래 선고는 이날 하지는 않지만 오늘 그러니까 5월 18일 오후에 하겠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뭔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고가 오늘 몇 시에 있나요? 오늘 1시 5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재판부가 새 역사를 쓰길 기대합니다. 이 두레 사건 재심과는 별개로 대구 지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대구 지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이 손해배상을 접수했고 3월 31일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이 전두환 씨와 이 대한민국의 공동 불법 행위다라는 논리로 이 전 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했지만 전 씨가 사망하면서 국가를 상대로만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이 원고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5월 초부터 5월 17일까지 계명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감금 및 이 고문을 당한 계명대학교 학생과 또 가족들이 포함된 109명입니다. 예. 근데 대구의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지 글쎄 대구 시민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좀 현대사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5.18 민주화운동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도 뭐 역사 바로잡기 작업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만의 좀 비극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전두환 씨를 비롯한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이 이 뭐 소개도 쭉 해드렸지만 광주뿐만이 아니라 대구 등 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대구 역시 광주만큼 치열했다고 평가를 받는 곳이거든요. 80년 5월 14일부터 약 7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 대구의 54단 또 부안사 대구 분실 등에서 인권 유린과 폭력 등의 불법 행위가 되도록 있었고요. 예. 이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 그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지난 역사가 아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의 고통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도 만났고 어제도 전화 통화를 좀 했는데요. 이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이 지금 한 4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고문 피해로 생긴 트라우마가 이 망상으로까지 발전해서 이 만성 해피성 장애 증후군 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 다른 피해자는 이 당시의 고문과 협박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병원에 입원해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고 지금도 분노 조절 장애 등을 또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된다고 본 그 광주와 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 법률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공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즉 그 보상을 이미 받았다고 해도 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보상금의 수령을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좀 간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청 기자가 소개했듯이 그 지난해 11월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 5.18 당시 대학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돼서 감금 및 고문을 당한 학생들과 이들의 부모, 자녀 등이 원고로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좀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건데 네. 지금 뭐 연로한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빠른 재판이 좀 필요해서 판단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 재판부도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소장을 접수했을 때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요. 아니 뭐 대구에 5.18 유공자가 있나요? 접수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광주가 아니고 어떻게 대구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대구가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2.28 운동의 또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5.18 광주에 있어서 특히 대구에서 벌어졌던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이유가 신군부 수뇌부들이 또 대구 경북 출신이다 보니 그렇죠. 더더욱 탄압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좀 관심을 오늘이라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5.18 민주화 유공자 대구 재심 선고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명예회복이 이루어질지요.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오늘은 대구 의정참여센터가 8대 구군 기초의회에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현직 의원들의 의정 활동 중에서 조례 제정안, 조례 개정안, 5분 자유 발언, 구정질의, 불출석 등의 내용입니다. 네. 자, 8대 구군 기초의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어느 의회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순서는 중구의회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이경숙 의원이 조례 제정안 74%, 5분 자유 발언 47%를 차지해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중구의회는 4월 현재 7명의 의원이 57개의 조례안 발의, 23개의 개정안 발의,
44개 5분 자유 발언, 26개의 구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1인당 조례안 발의는 8개, 개정안 발의는 3개, 5분 발언은 6개, 구정 질의는 3.7개였습니다. 네. 이경수 의원은 42개의 조례안을 제정해서 전체 57개 조례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4%에 달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경우에도 혼자 21개로 47%를 차지했습니다. 불출석이 가장 많은 의원은 홍준영 의원으로 17회를 기록했습니다. 예, 아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예, 이경숙 의원인 거죠. 자, 다음 기초의회 전해주시죠. 수성구 의회의 경우 20명의 의원이 132개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의 경우 100개를 기록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경우 115개였으며 구정 질의의 경우 69개였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의원 한 명당 6개의 조례안 제정, 5개의 개정안 제정, 5개의 5분 자유 발언, 네. 3개의 구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성구의회에서 가장 많은 조례안을 제정한 의원은 김두현 의원으로 25개의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구정 질의도 가장 많아 12개로 전체 구정 질의에서 17%를 차지했습니다. 네. 5분 자유 발언의 경우 박정군 의원이 14개의 발언으로 가장 많았는데 12%를 차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의정 활동이 활발한 의원들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거나 나번 경선으로 내몰려 무소속 출마 또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성구에서 특이한 부분을 보면 김재현 의원의 경우 조례 제정 0건, 개정 0건, 5분 자유 발언 0건, 구정 질의 1건 및 불출석 7회 등을 기록했고 불출석의 경우 차현민 의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숫자로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가 대상에조차 못 오른다는 점은 시민으로서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수성구의회 들어봤고요. 다음은 어느 기초의회로 넘어갈까요? 서구의회의 경우 11명의 의원이 57개 조례를 발의했으며 개정의 경우 41개였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경우 71개였으며 구정질의 23개로 평균으로 보면 조례 제정 5개, 개정 3개, 5분 자유 발언 6개, 구정질의 2개였습니다. 네. 조례 제정이 가장 많은 의원은 이주환 의원이었으며 14개로 25%를 차지했습니다. 오세강 의원의 경우 5분 자유 발언과 구정 질의가 가장 많았는데 5분 자유 발언은 17개로 24%를 차지했으며 구정 질의는 7개로 30%를 차지했습니다. 불출석이 가장 많은 의원은 홍병헌 의원으로 5회 불출석이었는데 조례 제정 1개, 개정 0건, 5분 발언 2건, 구정 질의 1건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의정 활동이었습니다. 네, 불출석이 많은 의원일수록 다른 의정 활동도 낮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자, 다음 구는 어딘가요? 북구의 경우 20명의 의원이 74개 조례안 제정, 42개의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70개, 구정 질의는 58개였습니다. 평균 조례안 제정은 3개, 개정안은 2개, 5분 자유 발언은 3개, 질의는 2개였습니다.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10개의 조례안을 내놓은 구창교 의원이었으며 네. 개정은 6개로 최우영 의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각 9개로 김창선 의원과 박정의 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구정 질의는 14개를 한 김지현 의원이었습니다. 총 개수 58개 중에서 24%를 차지했습니다. 불출석이 가장 많은 의원은 유병철 의원이 17회로 가장 많았으며 유 의원은 제정 0건, 개정 2건, 5분 자유 발언 0건, 구정 질의 0건 등으로 의정활동 또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네. 더 심각한 경우를 보면 모든 의정활동의 0건인 이동국 의원이 있었는데 보궐선거 당선, 후반기 의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0건의 기록은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의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의회인가요? 동구의 경우 19명의 의원이 60개의 조례안을 제정했고 76개의 개정안, 125개의 5분 자유반으로 1인당 평균 조례 3개, 개정 4개, 6개의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한 의원은 13개를 기록한 신효철 의원이었으며 신 의원은 개정안 9개, 5분 자유 발언 2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영숙 의원은 개정안 9개로 개정 부문에서는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불출석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은 최원숙 의원과 오세훈 의원이 각각 7회로 가장 많았는데
오 의원의 경우 전반기 의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정 0건, 개정 0건, 5분 자유 발언 0건으로 의정 활동 역시 저조했습니다. 네, 아직 달서구 달성군이 남았군요. 자, 달서구 의회는 어떤가요? 달서구의 공은 22명의 의원의 103개의 조례, 106개의 개정안, 276개의 5분 자유 발언, 34개의 부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한 명당 조례안 제정은 4개의 개정안, 12개의 5분 자유 발언, 1개의 부정 질의를 기록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조례안을 낸 의원은 16개 홍복조 의원이었으며 개정안은 공동의 11개, 김태형 의원, 박종길 의원이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박원규 의원이 무려 37개, 박종길 의원이 35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정 질의는 박원규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출석은 김태형 의원이 27회를 기록했으며 최상극 의원이 모든 분야에서 0건을 기록했습니다. 예. 남구의 경우 8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 75개, 개정안 발의 42개를 기록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57개, 부정 질의는 단 2건밖에 없었습니다. 의원 1인당 9.3개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5.2개였습니다. 네, 달성군 의회 소식도 간단히 살펴주시죠. 네, 10명의 의원이 60개의 조례안을 제정했고 32개의 개정안, 24개 5분 자유 발언, 12개 구정 질의를 했는데 평균으로 보면 의원 한 명당 조례안 제정 6건, 3개의 개정안, 2개 5분 자유 발언, 1개의 구정 질의입니다. 네. 가장 많이 조례를 제정한 김보경 의원의 경우 16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를 차지했으며 5분 자유 발언 6개, 군정 질의 6개로 가장 많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는다는 걸 의원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아침의 광장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